북한 최고의 무용수가 하룻밤 사이에 사라졌습니다. 평양의 간판 스타, 수많은 사람들이 텔레비전으로 지켜보며 박수를 보냈던 그 여인이 흔적도 없이 증발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실종은 단순한 실종이 아니었습니다. 베트남 하노이 한복판에서 벌어진 전대미문의 탈출극. 무대 위 조명이 터지는 순간부터 시작된 생사를 건 추격전. 화려한 무대 뒤에 숨겨진 지옥 같은 진실과 자유를 향한 한 남매의 목숨을 건 도전. 북한이 가장 숨기고 싶어하는 민낯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이 사건의 전말을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함께 들어주세요. 저는 평양에서 멀리 떨어진 탄광촌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곳은 늘 검은 먼지가 하늘을 덮고 있었죠. 아버지는 매일 새벽 5시면 갱도로 내려가셨어요. 어머니는 작은 텃밭을 가꾸며 우리 남매를 키우셨습니다. 제가 12살, 동생 영철이가 9살이던 해였어요. 그날도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출근하시며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죠. 순이야, 오늘도 학교 잘 다녀와라. 그게 아버지가 제게 하신 마지막 말이었어요. 오후 2시쯤이었을 겁니다. 갑자기 마을에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어머니 얼굴이 새하얘지더군요. 저희는 곧바로 탄광 입구로 달려갔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죠. 누군가 울고 있었고 누군가는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3번 갱도에서 낙반 사고가 있었습니다. 관리소 직원의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저는 그 순간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바로 3번 갱도에서 일하셨거든요. 어머니는 제 손을 꽉 잡으며 중얼거리셨어요. 괜찮을 거야. 괜찮을 거야.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상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구조대가 들어갔다 나왔다를 반복했어요. 저녁이 되어서야 첫 번째 시신이 나왔죠.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아버지는 6번째로 나오셨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를 부르며 울부짖던 모습을 잊을 수 없어요. 당신 일어나요. 순이랑 영철이 봐야죠. 저는 그때 처음으로 죽음이 뭔지 알았습니다.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 다시는 목소리를 들을 수 없다는 것 말이에요. 장례를 치르고 나니 현실이 저희를 덮쳤습니다. 아버지 없는 집에는 수입이 끊겼어요. 어머니는 하루 종일 밭일을 하셨지만 턱없이 부족했죠. 저희는 하루 한 끼도 제대로 못 먹는 날이 많았습니다. 영우는 점점 말라가기 시작했어요. 학교에서 돌아오면 누나, 배고파라고 말하는 게 전부였죠. 저는 제 목까지 영우에게 줬습니다. 동생만은 굶겨선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저를 불러서 말씀하셨어요. 순이야, 너는 재주가 많은 아이야.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예쁘게 해. 어머니 눈에는 희망 같은 게 보였어요. 예술학교에 보내볼까 한다. 거기 가면 밥도 주고 나중에 좋은 곳에 취직할 수도 있어. 저는 망설였습니다. 어머니와 영우를 두고 떠나는 게 맞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어머니는 단호하셨어요. 이대로 있으면 우리 모두 굶어 죽는다. 누군가라도 살기를 찾아야 해. 입학 시험 날이었어요.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평양으로 향했습니다. 시험관들 앞에서 춤을 췄죠. 조선의 꽃이라는 노래를 부르기도 했어요. 그들이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마치 물건을 고르는 것 같았달까요. 합격 통지가 왔을 때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셨어요. 이제 우리 순이가 잘 살 수 있겠구나. 하지만 저는 왜인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뭔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 같은 불안감이 들었거든요. 떠나는 날, 영철이가 저에게 말했어요. 누나, 유명해져서 꼭 돌아와. 엄마랑 같이 기다리고 있을게.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영철이는 13살에 벌써 공장 견습생으로 들어가야 했거든요. 어린 몸으로 중노동을 해야 한다는 뜻이었죠. 기차가 출발하며 창밖으로 보니 어머니와 영철이가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저는 그때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꼭 성공해서 가족을 다시 모시겠다고. 그런데 그때만 해도 몰랐어요. 제가 들어가는 그곳이 천국이 아니라 또 다른 지옥이라는 걸 말이에요. 평양예술학교에 도착한 첫날부터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새벽 5시에 기상나팔이 울렸어요. 세수도 제대로 못한 채 운동장으로 나가야 했죠. 혁명의 후계자들이여, 오늘도 위대한 수령님을 위해 몸과 마음을 바쳐라.
교관의 고함 소리가 차가운 새벽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첫 수업은 사상교육이었어요. 동무들은 이제 인민의 예술가가 될 사람들입니다. 개인의 꿈 따위는 버리세요. 오직 당과 수령님만을 위해 살아야 해요. 선생님의 말이 가슴에 돌덩이처럼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도 춤과 노래를 좋아해서 온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루 일과는 지옥 같았습니다. 발성 연습을 2시간, 무용 기초를 3시간, 그리고 끝없는 미소 훈련이 있었어요. 동무, 미소가 부족해요. 인민들이 보기에 행복해 보여야 한다고요. 거울 앞에서 몇 시간씩 웃는 연습을 했습니다. 입꼬리가 찢어질 것 같았어요. 가장 힘든 건 정치 학습 시간이었습니다. 매일 저녁 2시간씩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위원장의 교실을 외워야 했죠. 예술은 혁명과 건설에 이바지해야 하며 이런 말들을 달달 외웠어요. 틀리면 저녁밥을 못 먹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제 몸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살이 빠져서 뼈가 드러났지만 춤 실력은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선생님들이 저를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리순이, 너는 재능이 있구나. 열심히 하면 인민배우가 될 수도 있어. 그런데 그 말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의 시작이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죠. 실력이 늘수록 더 혹독한 훈련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 11시까지 연습했습니다. 쓰러져도 일어나서 춤춰야 했어요. 2년이 흘러 제가 14살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학교에 큰 검은 차가 들어왔어요. 보위부 사람들이었죠. 저는 그때 처음으로 그들을 봤습니다. 차가운 눈빛에 무표정한 얼굴, 마치 기계 같았어요. 리순이를 불러와라. 그들이 저를 찾는다는 말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뭔가 잘못했나 싶어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사무실에 들어가니 한 남자가 저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내가 그 유명한 리순이구나. 춤도 잘 추고 얼굴도 예쁘네. 그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너를 특별한 곳으로 보내주겠다. 진짜 무대에 설 기회를 주지. 그렇게 저는 국영가무단에 발탁됐습니다. 15살의 말이에요. 처음엔 꿈만 같았어요. 화려한 무대, 아름다운 의상, 박수갈채. 하지만 곧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첫 공연 후 축하연이 있었어요. 고급 관리들이 모인 자리였죠. 저는 한쪽 구석에 앉아 있었는데 한 간부가 다가왔습니다. 순이 동무, 수고했어. 한 잔 어때? 저는 아직 어린데 술을 마실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러자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직 철없구나. 이게 다 너를 위한 거야. 거부하면 안 돼. 그 순간 저는 이곳이 어떤 곳인지 알았어요. 무대 위의 화려함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을 본 거죠.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서 울었습니다. 고향에 있는 어머니와 영철이가 그리웠어요. 편지를 쓰려 했지만 모든 편지는 검열을 받는다고 했어요. 진짜 속마음은 쓸 수 없었죠. 몇 달 후 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보위부에서 저를 불렀어요. 너희 동생 리영철 말이야. 공장에서 일하고 있지? 얌전히 있으면 별일 없을 거다. 협박이었습니다. 제가 말을 안 들으면 영철이에게 해를 가하겠다는 뜻이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완전히 길들여졌습니다. 무대에서는 웃고 노래하고 춤췄어요. 인민의 꽃이라는 별명도 생겼죠. 신문과 텔레비전에 제 얼굴이 나왔습니다. 조선의 자랑스러운 딸, 리순이. 하지만 무대 뒤에서는 지옥이었어요. 매일 밤 술자리에 불려가야 했고 온갖 추근거림을 참아야 했습니다. 국가를 위한 일이야. 참아라. 그게 그들이 하는 말이었어요. 어느 날 영철이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누나, 텔레비전에서 봤어요. 정말 예쁘게 나왔어요. 자랑스러워요. 그 편지를 읽으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영철이는 제가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 모르고 있었거든요. 5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이제 20살이 됐어요. 북한에서 가장 유명한 무용수 중 한 명이 됐죠. 사람들이 절 보며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속으로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보위부에서 끔찍한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너희 동생이 반동적 언행을 했다는 신고가 들어왔어. 정치범, 수용소에 보낼 수도 있지. 영철이가 무슨 말을 했는지는 알 수 없었어요. 아마 배고프다고 투덜거렸거나 체제에 대해 불만을 말했을 거예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언젠가는 영철이와 함께 이곳을 벗어나야 한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어떻게 할지는 막막했습니다. 저희는 철저히 감시당하고 있었거든요. 무대 위에서 웃으며 춤을 추는 동안에도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자유라는 게 정말 존재하는 걸까? 언젠가 이 무대를 벗어날 수 있을까? 그 답을 찾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했습니다. 그해 겨울이었습니다. 저는 큰 무대에서 풍년가라는 춤을 춰야 했어요. 가사는 이랬습니다. 올해도 대풍년, 인민들이 배불러라. 위대한 영도자 덕분에 온 나라가 웃는다. 저는 화려한 한복을 입고 풍성한 곡식 다발을 들며 환하게 웃어야 했죠. 하지만 무대 밖 현실은 정반대였어요. 공연장으로 오는 길에 본 광경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한 아이가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었어요. 앙상하게 마른 몸에 누더기 옷을 걸치고서 말이죠. 제가 지나가자 그 아이가 손을 내밀었어요. 언니, 먹을 것 좀. 저는 발걸음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보위부 요원이 바로 뒤에서 따라오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 아이의 눈빛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절망과 굶주림이 가득한 눈이었습니다. 무대에 올라가서 웃으며 춤췄지만 마음은 무너져 내렸어요. 대풍년이라고 노래하는 동안 그 아이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박수갈채가 쏟아졌지만 모든 게 거짓말 같았어요. 공연이 끝나고 분장실로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을 보니 역겨웠어요. 화려한 화장에 예쁜 옷을 입고 있지만 속은 완전히 썩어버린 것 같았거든요.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구토를 했습니다.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텔레비전 촬영이 있었는데 제가 위대한 영도자님 덕분에 행복합니다라고 말해야 하는 장면이었어요. 그런데 촬영 직전에 스태프 한 명이 쓰러졌습니다. 며칠을 굶어서였어요. 촬영 계속 진행합니다. 감독이 소리쳤어요. 쓰러진 사람은 구석으로 끌려갔고 저는 카메라 앞에서 웃으며 거짓말을 해야 했습니다. 저는 정말 행복해요. 이 모든 걸 주신 위대한 영도자님께 감사드려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 완전히 부서졌어요. 자존심이었는지 양심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게 사라진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완전한 거짓말쟁이가 된 거죠. 집으로 돌아와서 영철이에게서 온 편지를 읽었습니다. 누나, 공장에서 일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하루에 12시간씩 일하는데 먹을 것도 제대로 안 줘요. 하지만 누나가 텔레비전에 나오는 걸 보면 힘이 나요. 누나만큼은 행복하게 살고 있구나 싶어서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영철이는 제가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영철이보다 더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몸은 자유롭지만 마음은 완전히 감옥에 갇혀 있었거든요. 다음 날 또 다른 공연이 있었어요. 이번에는 통일의 노래였습니다. 남조선 인민들아, 우리 품으로 오라. 진정한 해방은 여기에 있다. 이런 가사를 부르며 춤춰야 했어요. 하지만 제가 아는 현실은 달랐습니다. 탈북을 시도했다가 잡힌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들은 모두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졌어요. 가족들까지 연좌제로 처벌받았죠. 무대에서 내려와 화장을 지우는데 손이 떨렸어요. 거울 속 제 얼굴이 낯설어 보였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변한 걸까요? 언제부터 이런 거짓말에 익숙해진 걸까요? 그러던 어느 날 보위부에서 끔찍한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이영철이 동료들과 체제 비판 대화를 나눴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제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영철이가 무슨 말을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신고당했다는 것 자체가 위험했거든요. 하지만 내가 더 열심히 한다면 이번 한 번은 눈 감아줄 수 있어. 보위부 요원이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다음 주에 큰 행사가 있잖아. 거기서 특별 공연을 준비해. 더 화려하게, 더 감동적으로 말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철이를 지키려면 더 완벽한 꼭두각시가 되어야 했어요. 더 밝게 웃고, 더 열정적으로 춤추고, 더 큰 소리로 체제를 찬양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연습실에서 홀로 춤을 췄어요. 거울 앞에서 웃는 연습을 또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해도 진짜 같은 미소가 나오지 않았어요. 억지로 올린 입꼬리가 금세 내려앉았거든요. 문득 어릴 때 생각이 났습니다. 탄광촌에서 친구들과 뛰어놀던 때 말이에요. 그때는 진짜로 웃을 수 있었는데, 아무 이유 없이도 행복했는데,
그 순수한 웃음은 어디로 간 걸까요? 연습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하늘을 올려다보니 별이 보였습니다. 어릴 때 영철이와 함께 본 그 별들이었어요. 영철이가 말했던 게 떠올랐어요. 누나, 저 별들 너머에는 뭐가 있을까? 우리가 모르는 다른 세상이 있을까? 그때는 그냥 아이들의 상상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정말 궁금해졌어요. 이 담장 너머에는 정말 다른 세상이 있는 걸까? 거짓말하지 않아도 되는 곳, 진짜 웃을 수 있는 곳이 있을까? 하지만 그런 생각을 오래 할 수는 없었어요. 내일도 무대에 서야 하고 모레도 거짓말을 해야 하니까요. 영철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계속 이런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숙소에 들어가서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언제까지 제 영혼을 팔며 살아야 할까? 그 답은 아직 찾을 수 없었어요. 어느 봄날 아침, 가무단 단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평소와 다른 묘한 흥분이 떠 있었어요. 순이 동무, 좋은 소식이 있어. 저는 긴장했어요. 그동안 좋은 소식이라는 말 뒤에는 항상 더 큰 고통이 따라왔거든요. 베트남에서 국제 친선 공연을 하게 됐어. 우리 조선의 우수한 문화를 형제 사회주의 국가에 알리는 영광스러운 임무야. 단장의 말에 저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베트남이라니. 그곳은 저에게 꿈의 나라였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곳이었어요. 물론 너희들을 믿고 보내는 거야. 형제국 앞에서 조선의 얼굴이 되어서 당과 수령님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거지. 단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실수하면 어떻게 될지 알고 있겠지. 며칠 후 공연단 명단이 발표됐습니다. 놀랍게도 영철이 이름도 들어있었어요. 너희 동생도 함께 간다. 무대 설치와 소품 관리를 담당하지. 보위부 요원이 설명했어요. 가족이 함께 있으면 더 안심이 되잖아. 하지만 저는 그 진짜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영철이는 볼모였어요. 제가 이상한 짓을 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죠. 그래도 한편으로는 기뻤어요. 오랜만에 영철이와 함께 할 수 있으니까요. 준비 기간은 지옥이었습니다. 매일 10시간씩 연습했어요. 춤 동작 하나하나, 표정 변화까지 완벽해야 했습니다. 베트남 동지들 앞에서 조선의 위상을 떨어뜨리면 가만두지 않겠다. 연출가가 소리쳤어요. 사상 교육도 더욱 강화됐습니다. 같은 사회주의 형제국이지만 방심하면 안 된다. 베트남은 개방 정책으로 서방의 영향을 받고 있어. 그들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라. 매일 같은 말을 들었어요. 드디어 출발 전날이었습니다. 영철이와 마지막 통화를 했어요. 누나, 정말 베트남에 가는 거예요? 영철이 목소리에는 아직도 순수함이 남아 있었어요. 응, 우리 함께 가는 거야. 와, 베트남이라니. 텔레비전에서만 봤는데. 공항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저는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기대와 두려움이 뒤섞였어요. 한편으로는 처음 보는 세상에 대한 호기심이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혹시나 하는 작은 희망이 있었어요. 보위부 요원들도 함께 탔습니다. 김철호라는 남자가 우리를 담당했어요. 잊지 마라. 너희는 조선의 대표다. 한순간도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 그의 차가운 시선이 저를 관통했습니다. 비행기에 처음 타봤어요. 이륙하는 순간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점점 작아지는 북한 땅을 보니 기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떠나고 있다는 실감이 났거든요. 처음으로 제가 태어난 땅을 벗어나는 거였어요. 영철이는 신기해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누나, 구름 위로 올라왔어요. 하지만 보위부 요원이 째려보자 금세 조용해졌어요. 우리는 여전히 감시당하고 있었습니다. 긴 비행 끝에 베트남 하노이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 내린 순간 후덥지근한 열기와 함께 충격이었어요. 사람들이 자유롭게 웃고 있었습니다. 큰 소리로 떠들고 포옹하고 아이들은 뛰어다녔어요. 경직된 표정의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호텔로 가는 길에 본 풍경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거리에는 오토바이들이 가득했고 활기찬 시장이 곳곳에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옷차림이 다양했습니다. 똑같은 옷을 입은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저것 봐. 개방 정책의 부작용이지. 사회주의의 정신이 해이해진 거야. 김철호가 중얼거렸지만 저는 다르게 느꼈어요. 사람들의 얼굴에서 진짜 행복이 보였거든요. 억지로 만든
미소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웃음이었어요. 호텔에 도착해서 방을 배정받았습니다. 저와 영철이는 같은 방이었지만 바로 옆방에 보이부 요원이 있었어요. 문 하나 사이에 감시의 눈이 있다는 뜻이었죠. 그날 밤 영철이와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누나, 여기 사람들 왜 이렇게 자유로워 보여요? 영철이 질문에 저는 답할 수 없었어요. 벽에 귀가 있다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어요. 정말 이상했어요. 북한에서 배운 대로라면 개방된 사회주의는 타락한 것이어야 했는데 제가 본 건 그 반대였습니다. 사람들이 웃고 있었고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고 연인들이 자유롭게 손을 잡고 걸었어요. 창밖을 바라보니 네온사인들이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오토바이들이 끊임없이 움직이고 늦은 시간인데도 사람들이 거리를 자유롭게 돌아다녔어요. 무서워하는 기색도 없이 말이에요. 그때 제 머릿속에 하나의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들어온 모든 게 거짓말이었던 건 아닐까? 혹시 진짜 지옥은 제가 살던 곳이었던 건 아닐까? 하지만 그런 생각을 오래 할 수는 없었어요. 내일부터 공연 준비를 해야 했고 무엇보다 김철호의 감시를 받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조용히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영철이는 금세 잠들었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침대에 누웠으니까요. 저는 그런 영철이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아이에게는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까?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할까? 창밖의 자유로운 세상을 바라보며 저는 처음으로 진짜 희망을 품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지만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번이 아니면 평생 기회는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공연 리허설을 위해 극장으로 향했습니다. 하노이 오페라 하우스는 정말 웅장했어요. 프랑스 식민지 시대에 지어진 건물이라고 했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와 붉은 벨벳 좌석들을 보니 가슴이 뛰었어요. 하지만 리허설은 혹독했습니다. 김철호가 계속 옆에서 지켜봤거든요. 표정이 부족해. 더 밝게 웃어. 조선의 위대함을 보여줘야 한다고. 저는 로봇처럼 춤을 춰야 했어요. 점심시간에 잠깐 휴식이 있었습니다. 영철이와 함께 극장 로비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익숙한 말이 들려왔어요. 한국어였습니다. 제가 아는 그 언어가 맞았어요. 호기심에 이끌려 소리가 나는 곳으로 가봤습니다. 극장 직원들이 쉬는 공간에서 작은 텔레비전이 켜져 있었어요. 화면에는 아름다운 여자와 잘생긴 남자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 있었어요.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남자가 여자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자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요. 당신을 정말 사랑해요. 그 순간 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세련된 거리, 깨끗한 풍경, 자유롭고 따뜻한 분위기. 북한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장면이었어요. 이렇게 자유롭게 사랑을 표현하는 모습 말이에요. 그들의 표정은 진짜였습니다. 억지로 만든 게 아니라 진심이 담긴 감정이었어요. 뭘 보고 있어? 갑자기 뒤에서 김철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돌아봤어요. 아, 그냥 베트남 드라마인 줄 알았는데 남조선 드라마야. 이런 쓰레기 같은 걸 보면 안 돼. 김철호가 직원에게 가서 채널을 바꿔달라고 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그 짧은 순간에 뭔가 중요한 걸 본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서도 그 장면이 계속 생각났어요. 그들의 눈빛에서 본 진실한 감정, 자유로운 사랑의 표현. 왜 북한에서는 그런 걸 볼 수 없을까요? 왜 우리는 항상 정해진 대로만 살아야 할까요? 이틀 후 본 공연이 있었습니다. 극장에는 베트남 관료들과 외교관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리고 몇몇 외국 기자들도 보였습니다. 저는 무대 위에서 조선의 아름다운 강산이라는 춤을 췄어요. 공연이 끝나고 커튼콜을 할 때였습니다. 객석에서 박수갈채가 쏟아졌지만 제 눈에는 한 사람이 특별히 들어왔어요. 동양인 남자였는데 다른 사람들과 다른 표정으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동정이 있었어요. 마치 제 속마음을 들여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순간 당황했어요. 지금까지 그런 시선을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모든 사람들은 제 겉모습만 봤는데 그 사람은 달랐어요. 공연 후 리셉션이 있었습니다. 저는 다른 단원들과 함께 베트남 관료들에게 인사를 해야 했어요. 그런데 그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한국어로 말을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정말 아름다운 공연이었습니다. 제가 한국어를 알아듣는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저는 당황해서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저는 한국계 미국인 기자입니다. 박준호라고 해요. 그가 명함을 건넸어요. 하지만 저는 받을 수 없었습니다. 김철호가 바로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죄송하지만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그러자 박준호 씨가 알아들었는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가 떠나기 전에 작은 종이를 제 주머니에 넣었어요. 너무 자연스러워서 김철호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뭔가 중요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직감했거든요. 리셉션이 끝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그 종이를 화장실에서 몰래 펼쳐봤어요.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내일 오후 3시 호안기엠 호수 북쪽 벤치 혼자 오세요.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 손이 떨렸어요. 이게 함정일까요? 아니면 진짜 도움의 손길일까요? 그날 밤잠을 잘 수 없었어요. 계속 그 기자의 눈빛이 떠올랐거든요. 그 사람은 분명 뭔가 알고 있었어요. 다음 날 오후 저는 핑계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몸이 좀 안 좋아요. 속이 메스껍고 토할 것 같아요. 잠깐 산책을 하고 싶어요. 김철호는 의심스러워했지만 거부할 수는 없었어요. 영철이도 함께 갈게요. 남매가 함께 있으면 안전하잖아요. 저는 영철이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혼자 가면 더 의심받을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영철이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호안기엠 호수는 하노이의 중심가에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산책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영철이의 손을 잡고 북쪽 벤치로 향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박준호 씨는 이미 거기 앉아 있었습니다. 신문을 읽는 척하면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영철이와 함께 옆 벤치에 앉았습니다. 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저는 너무나 무서웠어요. 조금 떨어진 거리에 김철호가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저는 한국에서 온 기자입니다. 북한의 실상을 알리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어요. 김철호가 곁에 있다는 걸 눈치챈 박준호 씨는 전화통화를 하는 척 말했습니다. 아, 정말로 다른 삶을 원한다면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하하하. 박준호 씨는 지인과 농담하듯 나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보던 신문을 말아주고 다른 곳으로 향하며 그가 또 다른 작은 종이를 건넸어요. 통화를 하며 떨어진 신문을 줍는 척하며 기묘한 타이밍에 전달되었습니다. 다행히 김철호는 눈치채지 못한 듯 했습니다. 신중히 생각하세요. 한번 시작하면 돌이킬 수 없어요. 결정하시면 오늘 밤 연락하세요. 종이에는 연락 방법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박준호 씨가 떠나고 나서 저와 영철이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영철이는 무슨 일인지 물어보고 싶었지만 한마디도 하면 안 되는 상황인 걸 아는 듯 눈빛으로 나에게 많은 질문을 하였습니다. 저는 영철이를 바라봤습니다. 아직 순수한 얼굴이었어요. 이 아이의 인생을 바꿀 결정을 제가 내려도 되는 걸까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확신이 들었어요. 이번이 아니면 진짜 기회는 없을 거라는 확신 말이에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서 저는 박준호 씨가 준 종이를 펼쳐봤습니다. 거기에는 호텔 로비 전화번호와 간단한 암호가 적혀 있었어요. 꽃배달 문의라고 말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영철이는 이미 잠들어 있었어요. 순수한 잠든 얼굴을 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아이를 위험에 빠뜨리는 게 맞을까요? 하지만 북한으로 돌아가면 더 큰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새벽 2시쯤 저는 조용히 일어나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공중전화에서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여보세요? 낯선 여자 목소리였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꽃배달 문의드리려고 해요. 잠깐만요. 잠시 후 박준호 씨 목소리가 들렸어요. 결심하셨군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내일이 마지막 공연이죠. 기회를 기다리세요. 혼란한 순간이 반드시 올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침착했어요. 그때 극장을 빠져나와야 해요. 그 다음에는요? 저는 불안했어요. 한국 대사관이 극장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어요. 거기까지만 가면 안전합니다. 하지만 보위부가 그래서 혼란이 필요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당황하는 순간을 만들어야 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동안 로비에 서 있었습니다. 정말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지만 돌아갈 곳은 없었어요. 다음날 아침, 영철이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영철아, 누나가 하는 말 잘 들어야 해. 무슨 말이에요, 누나? 오늘 공연에서 뭔가 일이 생길 수도 있어. 그때 누나를 믿고 따라와야 해. 영철이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누나가 하자는 대로 할게요. 그 순수한 믿음이 저를 더욱 결심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지막 공연 날이었어요. 극장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VIP석에는 베트남 고위 관료들이 앉아 있었고 각국 외교관들도 보였어요. 박준호 씨도 기자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분장실에서 준비를 하면서 저는 계속 떨었어요. 김철호가 평소보다 더 예민해 보였습니다. 오늘은 특히 중요한 날이야. 실수하면 어떻게 될지 알고 있지? 네, 알고 있습니다. 저는 거울 속 제 얼굴을 바라봤어요. 이게 마지막 공연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막이 올랐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단체 무용이었어요. 조선의 봄이라는 제목의 화려한 춤이었습니다. 저는 다른 무용수들과 함께 무대 위에서 움직였어요. 하지만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순서가 제 솔로 무용이었어요. 금강산의 아침이라는 곡에 맞춰 춤춰야 했습니다. 제가 가장 자신 있는 레퍼토리였어요. 음악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무대 중앙으로 걸어 나갔어요. 관객들의 시선이 모두 저에게 집중됐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춤을 시작하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펑! 갑자기 무대 위쪽 조명 하나가 큰 소리와 함께 터졌어요. 파란 불꽃이 피면서 작은 폭발음이 울렸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움찔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펑! 펑! 연쇄적으로 다른 조명들도 터지기 시작했어요. 마치 도미노처럼 하나씩 폭발하며 불꽃을 일으켰습니다. 오래된 극장의 전기시설에 문제가 생긴 거였어요. 아, 불이야. 관객석에서 비명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공포에 질렸어요. 무대 위에서도 스태프들이 우왕좌왕했습니다. 대피하세요. 모두 대피. 누군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순식간에 극장은 완전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관객들이 출구를 향해 뛰기 시작했어요. 밀리고 당기며 복도로 쏟아져 나갔습니다. 김철호가 무대로 뛰어 올라왔습니다. 전기 사고 때문에 화재 위험이 있었거든요. 무대 스태프들이 급히 전원을 차단하려고 했어요. 저는 영철이를 찾았습니다. 무대 옆에서 겁에 질려 지켜보고 있었어요. 제가 눈으로 신호를 보내자 영철이가 황급히 다가왔습니다. 누나, 무슨 일이에요? 누나 손 놓지 말고 따라와. 저는 영철이의 손을 잡았어요. 모든 사람이 대피하느라 정신없었습니다. 김철호도 단원들을 챙기느라 바빴어요. 대피하는 인파에 섞여서 저희는 출구로 향했어요. 사람들이 서로 밀치며 나가려고 했습니다. 조심해, 빨리. 여기저기서 고함 소리가 들렸어요. 김철호가 어디 있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마 다른 곳에서 상황을 수습하고 있을 거예요. 이 혼란이 바로 저희가 기다린 기회였어요. 극장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하노이의 밤 공기가 저희를 맞았습니다. 뒤에서는 여전히 소란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소방차 사이렌 소리도 멀리서 들렸습니다. 영철아, 누나 말 잘 들어야 해. 저는 영철이의 손을 꽉 잡았어요. 우리 다른 곳으로 가야 해. 누나, 무슨 일이에요? 왜? 묻지 말고 따라와. 저는 영철이의 손을 잡고 뛰기 시작했어요. 박준호 씨가 알려준 대로 한국 대사관 방향으로 달렸습니다. 거리는 생각보다 복잡했어요. 오토바이들이 많았고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얼마 후 뒤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순이, 영철, 김철호의 목소리였습니다. 극장에서 저희가 없어진 걸 발견한 거예요. 찾아, 어디 갔는지 찾아. 저는 영철이를 더 세게 잡고 뛰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게 마지막 기회였거든요. 뒤돌아볼 수도 없었어요. 앞만 보고 달려야 했습니다. 극장 밖으로 나오자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박준호 씨가 말했던 차가 어디 있을까요? 소방차와 구급차들이 도착해서 더욱 혼란스러웠어요. 그때 한 남자가 저희에게 다가왔습니다. 순이 씨죠? 베트남 사람이었지만
한국어를 할 줄 아는 것 같았어요. 박 기자님이 보내신 분입니다. 빨리 타세요. 저는 영철이의 손을 잡고 급하게 차에 올라탔습니다. 운전기사가 바로 출발했어요. 영철아, 누나 말 잘 들어야 해. 저는 영철이의 손을 꽉 잡았어요. 우리 자유로운 곳으로 가는 거야. 자유롭다는 게 뭐예요? 영철이가 겁에 질린 목소리로 물었어요. 북한이 아닌 곳이야. 저는 영철이를 안아줬어요. 거기서는 굶지 않아도 되고 하고 싶은 말도 할 수 있어. 영철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차가 하노이의 밤거리를 달렸습니다. 오토바이들이 끊임없이 지나다니고 늦은 시간임에도 카페와 식당에서 사람들이 담소를 나누고 있었어요. 자유로운 모습들이었죠. 운전기사가 백미러를 보더니 급하게 말했어요. 뒤에서 오토바이가 따라오고 있습니다. 속도를 높이겠어요. 저는 뒤를 돌아봤어요. 김철호였습니다. 지나가던 오토바이를 억지로 빼앗아 탄 것 같았어요. 오토바이 주인이 뒤에서 소리치고 있었지만 김철호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저희를 쫓아오고 있었어요. 더 빨리 갈 수 없나요? 저는 운전기사에게 붙어요. 최대한 빨리 가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세요. 김철호의 오토바이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는 차와 나란히 달리며 창문을 두드렸어요. 순이, 영철, 내려와. 저는 영철이를 제 품에 더 꽉 안았습니다. 그는 필사적이었습니다. 저희를 놓치면 자기도 큰일 날 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누나, 무서워요. 영철이가 떨며 말했어요. 저는 영철이를 달래며 말했어요. 괜찮아. 조금만 더 참아. 곧 안전한 곳에 도착할 거야. 저기 보이는 게 대사관입니다. 운전기사가 말했어요. 멀리서 건물에 태극기가 걸린 게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났어요. 태극기를 본 게 처음이었거든요. 하지만 김철호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막아야 해. 그가 소리치며 질주했습니다. 차가 대사관 앞에 도착했을 때 김철호도 거의 동시에 나타났어요. 저는 급하게 차에서 내려 영철이와 함께 대사관 문으로 뛰었습니다. 순이, 김철호가 오토바이에서 내려 저희를 쫓아왔어요.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사관 문을 향해 전력으로 달렸어요. 문이 굳게 닫혀 있었어요. 늦은 시간이라 당연했죠. 저는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도와주세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한국어로, 영어로 닥치는 대로 외쳤어요. 그때 대사관 안에서 불이 켜졌어요. 경비원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뭔 일이야? 한국어였어요. 정말 한국어였습니다. 도와주세요. 저는 목이 터져라 외쳤어요. 우리는 북한에서 온 탈북자예요. 망명을 원합니다. 잡혀가면 죽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마치 짐승과도 같은 다급한 절규였습니다. 경비원이 놀란 표정으로 저희를 바라봤어요. 처음엔 돌발 상황에 당황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곧 사태를 직감하고 신속히 움직였습니다. 2명의 경비원이 달려와 저희를 건물 안으로 끌어들였어요. 경비원이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긴급 상황 발생, 탈북자 보호 요청. 그리고 저희에게 말했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빨리. 안 돼. 김철호가 저를 끌어당겼어요. 하지만 저는 뿌리쳤습니다. 영철아, 뛰어. 영철이와 함께 대사관 문 쪽으로 달렸어요. 경비원이 문을 열어줬어요. 빨리 들어오세요. 저와 영철이는 대사관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김철호가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어요. 문 열어. 우리 국민이야. 하지만 경비원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여긴 대한민국 영토입니다. 나가세요. 저는 영철이를 꽉 안았습니다. 둘 다 울고 있었어요. 무서움, 안도감, 기쁨이 뒤섞인 눈물이었어요. 이제 안전해? 영철이가 물었어요. 응, 이제 안전해. 저는 대답했어요. 대사관 안쪽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외교관들이었어요. 괜찮으세요? 다치신 데는 없나요? 박준호 기자도 나타났어요. 잘 오셨습니다. 정말 용감하셨어요. 그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이제 정말 자유예요. 창밖으로는 김철호가 오토바이 옆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저희를 건드릴 수 없었어요. 여기는 대한민국이었으니까요. 저는 태극기를 올려다봤습니다. 바람에 펄럭이는 그 깃발 아래서 저희는 마침내 자유를 얻었어요.
진짜 자유를 말이에요. 영철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누나, 이제 정말 다른 세상에 온 거예요? 응, 영철아. 이제 우리는 자유야. 그 말을 하며 저는 처음으로 진짜 웃음을 지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짜 웃음을 말이에요. 대사관 안은 따뜻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서 저는 처음으로 안전함을 느꼈어요. 영철이는 아직도 제 품에서 떨고 있었지만 그 떨림은 추위나 공포가 아니라 감격 때문이었습니다. 일단 앉으세요. 따뜻한 차라도 드시고요. 한 외교관이 저희를 응접실로 안내했어요. 소파에 앉으니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믿기지 않았어요. 박준호 기자가 저희 앞에 앉았습니다. 정말 대단하셨어요. 많이 무서우셨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후회는 안 해요. 이게 저희가 꿈꿔온 순간이거든요. 영철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누나, 여기가 정말 자유로운 곳이에요? 응, 영철아. 여기서는 아무도 우리를 감시하지 않아. 하고 싶은 말 다 할 수 있어. 외교관이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신원 확인을 위해 몇 가지 질문을 드려야 해요. 괜찮으시죠? 저는 기꺼이 대답했어요. 이제 숨길 게 없었거든요. 본명이 리순이 맞으시죠? 국영가무단 수석 무용수로 활동하셨고요. 네, 맞아요. 동생분은 이영철, 공장 견습생으로 일하셨고요. 영철이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질문이 계속됐습니다. 어떻게 탈출을 결심하게 됐는지, 북한에서의 생활은 어땠는지, 저는 모든 걸 솔직하게 말했어요. 거짓말할 필요가 없다는 게 이렇게 자유로운 기분인 줄 몰랐어요.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외교관이 물었어요.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저는 진짜 춤을 추고 싶어요.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제가 추고 싶어서 추는 춤을요. 영철이가 말했어요. 저는 학교에 가고 싶어요. 제대로 된 공부를 하고 싶어요. 그 말을 하는 영철이의 얼굴이 밝아 보였어요. 처음 보는 표정이었어요. 박준호 기자가 설명해줬어요. 한국에 가시면 정착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주거지도 제공받고 교육도 받을 수 있죠.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어요.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하노이의 아침이 보였어요. 사람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하고 아이들이 학교에 가고 있었습니다. 평범하지만 자유로운 일상이었어요. 김철호는 어떻게 됐나요? 저는 궁금했어요. 아직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하지만 여기는 대한민국 영토라서 들어올 수 없어요. 곧 포기하고 갈 거예요. 정말 그랬습니다. 창밖을 보니 김철호가 오토바이 옆에 서서 저희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이미 체념이 보였습니다. 게임이 끝났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앞으로 북한으로 돌아갈 일은 없나요? 영철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없습니다. 외교관이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여러분은 이제 자유민이에요. 아무도 강제로 돌려보낼 수 없어요. 오후쯤 한국행 항공편 준비가 완료됐다는 연락이 왔어요. 드디어 한국으로 가는 거였습니다. 꿈에 그리던 그 땅으로 말이에요.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영철이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영철아, 무섭지 않아? 조금 무서워요. 하지만 누나가 있으니까 괜찮아요. 영철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우리가 정말 해낸 거야. 저는 중얼거렸어요. 정말 자유를 찾은 거야. 그 말을 하니 실감이 났어요. 더 이상 거짓 웃음을 지을 필요가 없고 더 이상 누군가의 장난감이 될 필요도 없어요. 공항에서 출국 수속을 밟을 때 저는 베트남 땅에 작별 인사를 했어요. 이곳에서 저희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기회를 얻었거든요. 고마운 땅이었어요. 비행기에 오르기 전 박준호 기자가 마지막 인사를 했어요. 한국에서 꼭 연락드릴게요. 적응하는데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진짜 천사 같은 사람이었어요.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베트남이 점점 작아지는 걸 보니 감회가 새로웠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세상으로 가는 거였어요. 영철이는 제 옆에서 신기하다는 듯이 구름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몇 시간 후 기장의 안내방송이 들렸어요. 곧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겠습니다. 인천, 대한민국, 자유의 땅이었어요.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착륙 후 공항에서 나오니 많은 사람들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통일부 관계자들, 정착 지원 담당자들, 모두 따뜻한 미소로 저희를 반겨줬어요.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한 관계자가 말했어요. 그 순간 저는 울음이 터졌어요. 정말로 해낸 거였어요. 정말로 자유를 찾은 거였어요. 영철이도 울고 있었어요. 누나, 우리 정말 해냈어요. 응, 영철아, 이제 시작이야. 우리의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 거야. 그날 밤 임시 거주지에서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꿈속에서도 누군가를 속이거나 거짓 웃음을 지을 필요가 없었어요. 진짜 저로 살 수 있는 꿈을 꿨거든요. 몇 달 후, 저는 서울의 한 무용단에서 춤을 추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정말 제가 추고 싶어서 추는 춤이었어요. 관객들의 박수도 진짜였고, 제 웃음도 진짜였어요. 영철이는 학교에 다니며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누나, 나중에 커서 다른 북한 사람들도 도와주고 싶어요. 그런 영철이가 자랑스러웠어요. 가끔 북한에 있는 어머니 생각이 나요. 언젠가는 어머니도 이 자유를 느낄 수 있기를 바라요. 그때까지 저희는 여기서 행복하게 살면서 기다릴 거예요.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는 걸 볼 때마다 생각해요. 자유는 공짜가 아니라는 것을요. 하지만 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얻을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도 알았어요.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감사해요. 오늘 하루도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건 그날 밤 용기를 내서 뛰었기 때문이라는 걸 잊지 않아요. 자유는 멀리 있는 게 아니었어요. 바로 용기 한 번으로 손에 닿을 수 있는 곳에 있었던 거예요. 순이와 영철이 자유의 땅 대한민국에서 더 멋진 미래를 꿈꾸기를 응원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